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잡지학회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한국잡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진대학교 이용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특별 세미나는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회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잡지학회뿐만 아니라 많은 학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잡지학회의 일상적인 어떤 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주려고 하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에 대한 이 주제는요, 잡지 분야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새로운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세미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작년에 미국의 애플사에서 애플리스 플러스 라고 하는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300개가 넘는 잡지와 신문 콘텐츠들을 월 9.99달러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새로운 전략적인 상품을 선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됐었고요. 지금도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을 꾸준히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 그동안 없지는 않았습니다. 미리서부터 제가 알기로 벌써 10년 이상 전서부터 잡지의 디지털화가 되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업계나 정부에서 보조를 이뤄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은 있지만 결국 독자와 만들 수 있는 접점들, 이용자와 만들 수 있는 접점들은 아직 그렇게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잡지학회에서는 요즘에 잡지 산업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 속에서 미국의 애플로부터 촉발이 되고 있는 잡지발 어떤 그 급격한 변화들, 이런 것에서 국내에서도 미리 시작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못 돼 있고 자칫하게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고 보면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의 어떤 그 잡지 디지털 매거진 분야에서도 시장을 잡아나가는 이런 경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와, 그 다음에 이것을 역동적으로 살려보면은 우리의 잡지 산업이 또 하나의 어떤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오늘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좀 경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세미나는요, 세 분의 발표자와 한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 분의 발표자는요, 김찬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님께서 국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조항민 잡지학회 연구이사님께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원재 유플러스 연구소 소장님께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신 이윤경 교수님께서 이 세 분의 주제에 대한 토론 및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차례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자이신 이윤경 교수님의 토론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잡지 산업의 현실은 거의 뭐 아무나 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새로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어떤 전략에 대한 가능성들을 탐구하고 그런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어떤 잡지 산업의 어떤 발전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 같은 어떤 발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왜 국내 그 잡지 산업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떤 서비스 전략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언론진흥재단의 2018년도 잡지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잡지 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4년도에 1조 3,753억 원에서 2017년도에 1조 353억 원으로 약 24.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그 전체 잡지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별로 보면 1억 원 미만이 33.0%, 그 다음에 1억에서 3억 원 미만이 40.7%로 전체 잡지 사업체 4개사 중에서 3개사가 3억 원 미만의 어떤 그 현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잡지 발행 중심 잡지사를 놓고 보면 1억 원 미만이 15.5%, 그래서 1억에서 3억 원 미만이 51.8%로 전체적으로 잡지 발행 중심 잡지사의 어떤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잡지 산업의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환경과 관련된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왜 잡지 산업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환경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어떤 콘텐츠 생태계 측면인데요.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 이해와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설정의 중요성이 이제 현 상황에서 증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환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아닌 어떤 필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 콘텐츠 이용 환경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소비자의 전반적인 어떤 매거진, 근데 오프라인 상황에서 매거진 이용 시간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서 무료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서 콘텐츠를 직접 습득하고 생산, 공유하는 사용자 경험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앱스토어나 구글, 아마존 등의 어떤 플랫폼들을 통한 콘텐츠가 자유롭게 거래,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 따르면 신문, 잡지, 책의 어떤 경우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중이 무려 95.7%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잡지 산업에 있어서의 오프라인 전략보다도 온라인, 근데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전략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 발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콘텐츠 유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18세에서 24세,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들의 30% 이상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는 어떤 세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으로의 어떤 전략적 방향성들이 어떤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국내에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몇 개의 사가 있는데, 그런 어떤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내순환의 매거진을 표방하고 있는 모아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모아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180여 개 매체사들과 콘텐츠 제약을 맺고 매월 200여 종, 그 다음에 19,000여 권의 과어로, 그 다음에 70만 건의 잡지 기사를 매월 유료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제공 분야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매거진 전체 포함해서 패션, 라이프, 시사, 경제, 예술, 대중문화, 그다음에 교육문화, 스포츠, 취미, 과학, IT, 그다음에 건축 산업 등 총 8개 분야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아진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제 국내외 도서관 전자 잡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 180여 개 대학과 국내 180여 개 대학과 그다음에 공공 기업 도서관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매월 기본적으로 그 매거진 근데 잡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와 모바일 적합한 전용 부어 제공과 기사 본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서관 전자잡지 서비스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UI 경우에 전체 화면 보기 기능, 익스플로러와 그다음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 지원을 통한 호환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두 번째로 사용자 경험이 하나의 특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기본적으로 잡지 기사를 다운받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로 잡지를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용자 경험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아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잡지,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황에서 어떤 실제 잡지, 인쇄 잡지로 된 그 잡지를 마치 읽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종이책을 보는 것 같은 페이지 넘김 형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 상단에 목차, 화면 크기 조절, 그다음에 검색 기능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넘길 때 넘어가는 그런 속도감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속도감이 좀 빨라서 좀 다소의 어떤 어떤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사용자를 하여금 실제 종이책을 보는 듯한, 종이 잡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이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아진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진단하자면, 첫 번째가 매거진 콘텐츠 풍부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서관 전자잡지 서비스 경우에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인터랙티브 측면에서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모아진의 어떤 전체적인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페이퍼 MNC의 탭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탭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갑판대로 신문이나 잡지를 사기 위한 오프라인 갑판대를 고스란히 모바일로 옮기다 놓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탭진을 볼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혹은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매거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패션, 리빙, 육아, 여행, 레저, 연애, 화보, 라이프, 컬처 등 5개 분야 약 200여 종의 인기 매거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탭진의 특징은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매거진을 취사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용자 선택성이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종이 잡지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페이지 넘김이나 화면 크기 조절. 그다음에 목차 화면. 그다음에 썸네일이라는 여러 페이지 동시 확인 기능. 그다음에 즐겨찾기, 미리 보기.
이벤트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이용자 편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잡지를 무료로 이용하고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수익 구조가 100%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탭진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근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탭진의 기본적인 핵심 전략은 크게 이제 그 콘텐츠 사용자 디지털 광고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탭진 같은 콘텐츠 측면에서는 200여 종의 다양한 매거진을 서비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통해서 해외 인기 매거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도 보이고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월별 액티브 유저의 경우 35만 명 돌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핵심 사용자가 20대에서 30대 직장이라는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핵심 사용자인 20대, 30대가 월별 액티브 유저로서 기본적으로 3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 측면에서는 이들의 그 탭진의 디지털 광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용자 중심 전략으로서 광고도 재미있다, 이른바 광고를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전략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잡지를 무료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넥스트 페이퍼 MNC 탭진을 진단한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과오로 전체 무료 제공이 매우 강력한 강점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잡지 기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재미있다는 사용자 중심 광고 전략 역시 탭진의 강력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으로서 U 매거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U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신 잡지 기사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400여 종의 매거진 콘텐츠를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400여 개의 회인사가 직접 참여해서 제작에서부터 배포,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U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매거진 유통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중소 잡지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기사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은 통권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그 제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티클,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PDF, 그 다음에 테마, 그 다음에 테마별 콘텐츠 제공, 이런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다만 이 U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테마도 있고 콘텐츠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의 콘텐츠가 대부분이 특정 매거진에 편중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과오로 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나 누락된 과오가 매우 많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2019년도 10월까지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2019년 10월까지 나온 그런 어떤 그 잡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의 최신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의 어떤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아티클이나 이런 인터랙티브 분야가 제품이나 상품 소개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일부 매거진에 국한되어 있거나 또한 그 제공되는 매거진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 자체는 한 15개나 되지만 일부 테마의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U 매거진의 하나의 어떤 부속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K 매거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진단을 내린다면 U 매거진과 같이 어떤 콘텐츠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특정 콘텐츠 편중이 심하며, 그다음에 시의성과 최신성이 떨어지고 일부 테마별 콘텐츠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U 매거진과의 유사한 그런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모아진이나 그다음 탭진이나 유 매거진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현황팡을 중심으로 해서 진단을 한다면 일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경우에 콘텐츠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대 성과가 매우 낮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성공 쪽 플랫폼의 핵심이 다양한 플레이어와 소비자들을 참여하여 어떤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일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역할론이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거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다음에 잡지 관련 업계는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그다음에 정책 당국은 콘텐츠 생태계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어떤 그 세부 과제로서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나 애플과 같은 소비자 가치 확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어떤 소비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로 디지털 매거진 브랜딩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의 어떤 진화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용자 집단에 대한 철저한 타겟팅과 그 다음에 살 수밖에 없는 콘텐츠, 그 다음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콘텐츠 전략을 통해서 디지털 매거진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잡지학회 연구이사 조항민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학회들도 모두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 콘텐츠가 저장이 되면은 되게 지속 가능하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이번 시범적으로 잘 돼서 추후에 또 이런 세미나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을 주제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략적 제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의 이제 뉴스 플러스 서비스가 이제 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국내에 그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시장은 굉장히 좀 정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시장의 도약을 위한 산업 분야의 전략적 대안들을 이 발제를 통해서 좀 제언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샘터의 이제 휴관, 그리고 사회적 후원으로 계속 발행 결정 같은 경우는 실상은 잡지계가 처해야 한 이런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잡지계가 실은 이런 유명한 잡지들이 폐간이 되고 휴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김철원 박사님께서 이 도표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스킵을 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잡지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잡고 서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잡지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오히려 출판물이 덜 팔린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게 잡저소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잡지 시장도 어렵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침체된 잡지계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 화두는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이 잡지를 디지털한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매거진을 갖춰서 수용자들의 니즈에 맞도록 제공하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 바로 침체된 종이 잡지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애플 뉴스 플러스가 새로운 뉴스 잡지 유통 플랫폼으로서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는 서비스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애플 뉴스 플러스는 이제 300개가 넘는 신문 매거진을 월
9.99달러, 14,000원 정도 돼요. 한 1,400원 되는 돈으로 이제 구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애플 뉴스 플러스가 가져올 이 디지털 그 잡지 시장에 새로운 어떤 충격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실은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고민해본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전략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릴 화두는요, 애플 뉴스 플러스가 국내 잡지계 위기 혹은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이제 화두인데요. 실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애플 뉴스 플러스가 국내 이제 시범 서비스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덜 익은 빵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애플 뉴스 플러스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발전을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거는 애플 뉴스 플러스가 만약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 기회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규모 잡지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 제공하는 굉장히 동적인 콘텐츠 요소들을 활용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은 트래픽이 발생해서 수익 창출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이 우리 잡지업계를 오히려 축소된 잡지업계를 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 뉴스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한국형 애플 뉴스 플러스는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화두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매거진 플랫폼들에서 모아진이라든지 K 매거진이나 U 매거진, 이런 플랫폼들이 맞기에는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들 중에서 실은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도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에가 좀 포털이 주축이 돼서 한국형 애플 뉴스 플러스의 런칭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포털과 잡지업계 같이 좀 상성해서 고퀄리티의 정보 지식 매체인 잡지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포털을 아마 메뉴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잡지라는 실은 섹션이 메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책의 카테고리 아주 밑에 이제 잡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털에서 검색자처가 되지 않는 이 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은 포털과 제휴를 해서 이렇게 잡지라는 섹션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뉴스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또 많이 이 잡지를 접하기도 하는데, 보면 현재 뉴스 카테고리에서 다음 같은 경우는 35개, 네이버는 이제 50개 정도 매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출간되고 있는 실은 발행 권종은 7,000개가 넘습니다. 잡지들이. 근데 제휴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잡지를 다 서비스하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소개하는 매거진의 권종수를 현재 비해서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털하고 실제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과의 제휴 서비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이제 관문이 되는데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휴와 협력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포털과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협력 사례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국내를 보면은 다음이 이제 모아진닷컴과 콘텐츠 제휴를 체결해서요. 다음에 게시판 검색 서비스에 이제 뭔가 잡지 콘텐츠를 제공한 선례가 있고요. 그래서 실은 국내와 이제 해외 선례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단계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포털 아이디가 있잖아요. 포털 아이디를 가지고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콘텐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아이디로 더 매거진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두 번째로는요, 포털의 잡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디지털 매거진을 선정 수상해서 우리가 디지털 매거진에 대한 위상과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이러한 방안들도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디지털 매거진 생태계의 파이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보협회와 같은 그런 외부의 어떤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여서 실제로 생태계 파이를 좀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보협회 같은 경우는 콘텐츠적 가치가 높은 사보들을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에 제공해서 일반 독자층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사들도 기존의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사보 메뉴 등을 신설해서 실은 다양한 잡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실은 이제 수용자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 수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흔히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큐레이션이라는 기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플립보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수용자의 니즈와 이용 행태를 고려해서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들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영세 잡지를 위해서 실은 기존에 잡지 플랫폼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잡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독립잡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실은 독립잡지를 만들 때도 뭔가 이런 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잡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도 실은 이런 무료 잡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제가 발표문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소위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과제와 역할론을 제안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뭐 정리도 돼 있지만 실은 이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이제 6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매거진 발행사, 관련 단체, 학계, 포털 사업자, 정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전에 굉장히 우리가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상호 협력과 상생하는 키워드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위기 속에 이제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실은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것들이 침체된 잡지 산업계, 특히 디지털 플랫폼 업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작은 좀 아이디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 좀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걸로 좀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즉 DMP 활성화 정책 발표를 맡은 김원재 연구이사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현재 국내 디지털 매거진 혹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에 따라서 국내외 상황을 전체 고려해서 실제 디지털 매거진 시장 전략 혹은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우리가 시사점, 그런 교훈들을 좀 살펴봤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러한 시장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과제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특히 잡지 분야에서도 보면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 관련돼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 사실상 거의 이러한 디지털 매거진을 활성화시키거나 플랫폼을 장착시키는데 한계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좀 요구할 것들,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들, 규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만약에 당장에 이것을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활용해서 지금 당장 DMP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뭘지 가능하면 간단하게 사업 꼭지까지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잡지 미디어 전반에 걸쳐서 현재 상황에서 산업 정책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긴 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는 정책적인 논조, 지향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정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제언 정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 알다시피 현재는 잡지 4.0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이라는 개념은 어찌됐든 종이와 디지털 잡지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디지털 매거진이나 디지털 잡지를 얘기하다 보면 종이를 또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잡지 시장 전체, 그러니까 디지털 매거진이 기존의 종이 잡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잡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디지털 잡지가 존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디지털 잡지 정책을 펼치거나 산업 정책을 수립할 때 보면 거의 종이 잡지와 경쟁적인 입장에서 혹은 종이 잡지에서의 시장 일부분이나 그쪽에서 파일을 뺏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종이 잡지와 디지털 잡지 전체가 다 합쳐져서 시장이 커져야만 디지털 잡지도 생존할 수가 있고 독자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4.0 컨셉을 기본으로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공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컨셉,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진화나 이런 데를 보면 컨버전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거의 반제 저항처럼 절대 반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실제로 보면 계속 분화되고 분기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잡지 분야도 전반적으로 미디어 진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 시대에서 정치적 과제도 보면 디지털 매거진 혹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을 DMP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 현재 상황이나 산업적으로 시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하는 과제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맨 아래에서 우리 지적하는 것처럼 디지털 매거진 산업 진흥은 물론 잡지 콘텐츠 가치 계승 차원에서도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의 진행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굳이 디지털 매거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니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러한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하나의 구획을 형성하고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치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비전, 로드맵 이런 것들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철학적인 배경인데, 어쨌든 디지털 매거진이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이 잡지와 또 아니면 다른 장르하고 다른 미디어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결시켜서 진화되는 것은 명백한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매거진은 디바이스가 전제되고 수많은 유통이 연결되어 있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4.0 시대의 핵심 프레임워크인 3C죠. 그래서 융합, 연결,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차원에서 진화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진화는 사실상 다양한 팩터들이, 요인들이 걸쳐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재자로 조정자로서의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매거진 혹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결, 융합, 조정해주는 어떤 정책 철학적인 방향을 다시 공고히 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4.0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혁신을 기반으로 혁신 과정에 필요한 최상의 협력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서 협력하고 상호 정보 개방과 지식의 공유의 선순환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어쨌든 융합, 연결, 협력을 통해서 나름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생하는, 공진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융복합 아젠다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핵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성과를 활용하기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차원도 이미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제도나 법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현재적인 과제고 앞으로의 우리 잡지 산업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DMP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일단은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산업 범위 구획을 명확히 하는 게 현재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제도 관점에서 잡지 개념을 좀 확장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진이나 앱진 등 디지털 잡지, 현재 디지털 잡지는 우리가 디지털 매거진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기존의 그런 잡지를 그냥 PDF 형식으로 전환하는 형식, 그러니까 온라인 버전 전환하는 형식밖에 디지털 잡지가 아닌데 현재는 사실상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잡지 미디어 범주를 넘어서서 법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래야만 산업 범위도 전체 시장, 잡지 시장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 범위의 포괄성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잡지산업재능 5개년 계획에도 포함이 되고 정감법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수립이 되는 잡지산업 진행 계획에도 디지털 혹은 스마트 미디어 분야를 충분히 포함해야 되면 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 유통, 제작 다양한 곳에서 잡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획기적으로 디지털 매거진 분야를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서도 지적이 됐지만 모수 콘텐츠 잡지 같은 그러니까 잡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잡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매거진을 포함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매거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잡지들이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그 규모나 그런 어떤 유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잡지산업 실태조사나 아니면 독립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산업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어갈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DMP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또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은 건전 생태계 및 자생적 질서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응한 잡지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잡지 미디어 산업의 주체인 잡지 산업계, 그다음에 정부, 이용자 혹은 소비자가 함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동반선장을 통해서 스마트 잡지 생태계의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게 다분히 담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잡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 역할은 그런 다양한 플레이어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산업을 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이나 혁신 역량을 발휘하고 인프라를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보통 우리가 콘텐츠 생태계 얘기하면 공존, 균형, 순환, 조절,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런 작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그런 실행 과제에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DMP에서 여기서 어차피 디지털 매거진이 아니고 이제 플랫폼 피해 방점이 지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그러니까 플레이어들 간의 행위자들 간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 창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연결 및 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은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한 다음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규칙을 설정해서 사용자들 간의 매칭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플랫폼 단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유통에 관해서 아니면 거래에 관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플랫폼이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마찬가지도 여기서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일단은 디지털 잡지의 일단 우선은 디지털 잡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구독 경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뭐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구독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잡지 구독료의 소득 공개 등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잡지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1인 중소규모 잡지 지원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 잡지들이 그런 잡지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공모하고, 아니면 특히나 청년들이 디지털 매거진 분야에 충분히 새로운 신규 인력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잡지 미디어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뭐 창업이나 창직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뒤에 정책 사업을 어떤 것이 필요하실 것인가. 일단 그 목표는 잡지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성 요소 간 융합, 연결, 협력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잡지 콘텐츠 경제적 가치를 촉진하는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보면 특히나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잡지 콘텐츠 특성상 영세 사업자나 1인 미디어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유통을 통한 최종 소비자로의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필수적인데, 때로는 강제적인 조정 기능이 충분히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DMP의 그런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생태학적 콘텐츠 정책 패러다임 차원에서 콘텐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 전반을 다 고려한 그런 큰 그림의 정책 과제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각 요소들을 연결한, 그러니까 기획에서 창작, 유통 서비스까지 포괄한 통합 프로젝트, 혁신적인 빅 프로젝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당장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법적인 체계에서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술 분야 통상부에서 진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 혁신 모델을 적용해서 DMP 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거진 콘텐츠 창작, 유통, 이용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 활성화하고, 그를 기반으로 DMP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산업 전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잡지 콘텐츠 기획 제작 지원하고, 잡지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활성화, 그리고 신규 디지털 매거진의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전파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 이거 서비스 R&D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VR이나 AR들을 적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업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 이용 확산 캠페인을 통해서 새로운 독자들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수 디지털 매거진 선정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을 충분히 포함해서 DMP 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 꼭지로서 정책 실행 사업으로서 충분히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정의신문에서 디지털 매거진, 특히나 DMP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마인드나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차원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현 법제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혁신 차원에서 과감한 사실상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잡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이룬 정책 철학 그리고 정책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앞에는 사실상 잡지 미디어도 그렇고 미디어 현 전반으로 보면 여러 갈래 길이 앞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국면을 이제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DMP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전략 모색에서 토론을 맡은 이윤경입니다. 먼저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한 분 한 분씩을 다 일일이 발제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온라인 환경에 또 비대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이제 온라인 환경에 더 급속도로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잡지 역시도 이제 그런 상황에 불가피하게 적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김찬원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이제 국내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현황과 과제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국내에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김찬원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필요성에 있어서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제 디지털 콘텐츠 유료 서비스 이용의 경우 18세에서 24세 또 25세에서 34세의 그 연령층들이 연령층 가운데 30% 이상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무려 이제 95.7%에 육박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지난 잡지학에서 발표했던 그 Z세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95년도 이후에 태어났던 이 세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제 신조어의 일종인데요. 디지털 플랫폼이 이들을 니즈를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디지털 플랫폼이 과연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고민해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이제 조한민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애플 플러스가 또 있었잖아요. 그 애플 뉴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래도 우리 국내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보다는 많이 이용자들이 더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보다는 사용자들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디지털 애플 뉴스 플러스를 보면서 역시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이 콘텐츠 산업도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그러니까 시행 이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브랜드 파워가 오히려 그 생각보다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반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잡지라는 그 컨텐츠에 대한 특성을 약간은 아주 아주 제대로 파악을 하지는 못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로 볼 때 저는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켓컬리라는 기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켓컬리는 이제 20대인 김슬아 대표가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출발했고요. 처음에 출발 당시 20대 직장인 여성들, 그러니까 일을 한 기혼자의 직장인 여성들이 새벽 배송을 통해서 새별 배송이라는 새벽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 창업을 그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김슬아 대표 역시도 본인이 느꼈던 부분, 직장인 여성으로서 왜 우리 기존에 있던 유통망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굉장히 이 서비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아서 오히려 대기업이 온라인 유통망에 이미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대한 자본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컬리가 선전하고 대기업에서 운행하는 시행하고 있는 이 온라인 유통망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단순히 브랜드 파워만을 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 사례를 좀 들고 싶었는데요. 김원재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잡지 콘텐츠 활성화 방안 가운데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잡지 미디어에 호감을 갖고 창업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돼야 된다. 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컬리라는 창업 그 온라인 유통망 창업자 대표도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골드만삭스라는 정말 아주 전도 유망한 정말 짱짱한 기업을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30살이란 나이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젊은 나이가 이런 창업의 기회도 됐을 뿐더러 그 주요 고객층이 되는 그 디지털 세대, Z세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이 20대라는 그 연령층들은 Z세대를 본다면은 이들은 단순히 디지털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도 있기 때문에 잡지에 대한 향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세대가 이 Z세대 잡지사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들이 창업하는 것을 유심히 보신다면은 또한 이들이 창업하는 것을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잡지 산업의 앞으로의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창업자들, 20대들 좀 주목해 보시고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앞으로의 그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